데카메론. 사랑하는 여인을 결혼식장에서 납치해 약탈혼에 성공하는 시몬. 사이프러스 섬에 아르스티푸스라는 훌륭한 귀족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점에서 남들보다 뛰어났고 아무도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의 대부호였습니다. 단 한 가지, 운명이 그를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몇 있었는데 그중 갈레스라는 아들은 체격도 크고 훌륭해 다른 형제나 젊은이들보다 외모는 뛰어났지만 머리가 좀 모자라 앞으로 무엇을 시켜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가정교사가 애를 쓰고 부친이 부드럽게 달래보거나 때려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모로 연구해봐도 초보의 학문이나 예의범절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속하고 품위 없는 말씨에 짐승 같은 거칠고 사나운 동작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바보 취급을 당해 그 고작 말로 커다란 짐승이란 뜻인 시몬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아무 장래성 없는 아들이 보기 싫어 죽을 지경이었고 아들에 대한 일체의 희망이 사라져 슬픔의 원인을 늘 눈앞에 보고 싶지 않아 시골 별장에 가서 농부들과 지내도록 분부했습니다. 시몬은 그러한 거친 농부들의 풍습이나 행동이 도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마음에 들어 시골에 가는 것을 몹시 기뻐했는데 이렇게 시골에 간 시몬이 자기에게 적당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이미 정오를 넘었었는데 붉은 지팡이를 어깨에 메고 소유지인 밭으로 걸어가다 근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월이라 나무들은 잎이 무성했는데 숲속으로 들어가자 행운의 인도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높은 수목들에 둘러싸인 어느 초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차디찬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고 있었고 옆에 푸른 잔디 위에는 눈같이 흰 몸이 속까지 들여다 보일 듯한 엷은 옷을 걸친 젊은 여자가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허리부터 아래는 새하얀 엷은 천으로 덮여 있을 뿐이었고 발밑에는 처녀의 하인들로 여겨지는 두 여인과 한 사나이가 같은 모양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젊은 처녀를 보자 지금까지 여인의 그런 모습은 본 일이 없어 굵은 지팡이에 기대 한마디 말도 없이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리 교육받아도 시민적 교양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친 마음에 무지한 지능으로도 알 수 있는 어떤 감각이 눈을 떠 이제껏 본 일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비쳐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눈부시게 물결치는 금발이며 수려한 이마, 오똑한 코, 귀여운 입, 목줄기, 날씬한 두 팔뿐 아니라 봉긋이 솟은 가슴에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미의 감상가가 된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그녀의 감은 두 눈을 뜨게 해보려고 몇 번이나 흔들어 깨우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본 일이 없는 것 같아 여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신성한 것이 더럽혀진 것보다는 값어치가 있다는 느낌에 그녀가 스스로 눈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자리를 떠날 수 없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 에피제니아라는 그 처녀가 잠이 깨 눈을 뜨고 지팡이에 기대 자기를 멍하니 보고 있는 시몬을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시몬, 이 시각에 이 숲에 뭘 찾으러 왔어요? 시몬은 이 근처에서는 그 큰 몸집이나 거친 품성과 부친이 귀족이고 부자라는 것 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에피제니아의 말에 대답 없이 그녀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눈에서는 뭔가 달콤한 느낌이 솟아나 가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녀가 그것을 눈치채자 이것이 난폭한 행위를 야기시킬지 모른다고 걱정해 하녀와 하인을 불러 깨우고 그를 향해 시몬, 그럼 천천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자기도 같이 돌아가겠다고 대답했는데 처녀는 여전히 그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지 않아 함께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지만 끝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까지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시몬은 부친에게 돌아가 절대로 시골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뜻밖의 말을 했는데 부친과 가족들에겐 중대사였으나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관찰하기로 하고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몬의 마음에 에피제니아의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사랑의 화살이 꽂혀 생각이 달라져 부친을 비롯해 가족 및 그를 알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우선 형제들처럼 의복 등 신변의 것을 훌륭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친에게 부탁했고 부친은 기뻐하며
그대로 해주었으며 교양 있는 청년들과 사귀며 신사들의 예의범절을 배웠는데 특히 사랑할 때의 예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행동에 모두들 놀라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는 짧은 기간 동안에 초보적인 학문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철학을 논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훌륭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거칠고 시골뜨기 같은 말투를 바꿔 점잖고 부드러운 말을 쓰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켤 수 있게 되고 승마나 군사에도 정통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을 때부터 4년쯤 지났을 때 그는 사이프러스 섬에 사는 어떤 젊은이보다도 뛰어난 청년이 되어 우아한 마음가짐과 여러 재주를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에피제니아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종종 정상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지만 부친인 아르스티푸스는 그가 짐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인간으로 돌아와 주었다고 여겨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에피제니아로부터 시몬이라 불린 것이 생각나 본명인 갈레스라고 불리고 싶지 않았을 정도였으며 에피제니아를 아내로 맡고 싶다고 그녀의 부친인 사입세우스에게 여러 번 사람을 보내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입세우스는 로데스 섬의 귀족 청년 파시몬다스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고 대답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에피제니아의 결혼일이 다가와 파시몬다스가 그녀를 맞이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시몬은 그녀를 손에 넣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친구인 젊은 귀족들을 모아들이고 해전용의 온갖 무기를 장비한 배를 마련해 바다로 나가 에피제니아를 로데스 섬의 신랑에게 보내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랑이 될 청년의 친구들은 부친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배를 바다에 띄우자 뱃머리를 로데스 섬으로 돌려 출범했습니다. 한잠도 못 잔 시몬은 그 이튿날 그 배를 따라잡자 뱃머리에 서서 에피제니아가 탄 배의 사람들에게 돛을 내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갑판 위에 무기를 내놓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는데 시몬은 쇠갈고리를 들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로데스 섬 사람들의 꽁지부리로 쳐들어가 힘을 다해 자기 배의 머리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자와도 같이 홀몸으로 저쪽 배에 뛰어올랐고 칼을 휘두르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힘을 발휘해 적의 한복판에서 닥치는 대로 마치 양이라도 베듯이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을 본 로데스 섬 사람들이 무기를 내던지고 입을 모아 항복하겠다고 말하자 시몬은 그들에게 에피제니아를 넘겨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상대의 강한 힘에 압도당해 울고 있는 에피제니아를 넘겨주었는데 그는 울고 있는 그녀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울지 말아주시오. 나는 당신의 시몬이요. 시몬은 당신을 오랫동안 연모해왔어. 파시몬다스는 단지 말만으로 언약한 상대일 뿐이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누가 더 당신을 아내로 맞을 자격이 있겠어? 이렇게 달래놓은 시몬은 그녀를 자기 배에 태우고 로데스 섬 사람들의 배에 실은 물건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무사히 돌려보낸 후 동료들과 함께 마을 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시몬은 귀중한 전리품을 손에 넣어 정신없이 기뻐하고 있었지만 잠시 동안은 비탄하는 그녀를 계속 위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은 사이프러스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동료들과 의논했습니다. 모두의 의견도 같아 뱃머리를 크레타 섬으로 돌렸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친척과 새 친척은 물론 친한 벗들도 있어 에피제니아를 데려가도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에피제니아를 뺏는 데까지는 도와주었으나 갑자기 변덕을 부려 사랑을 얻은 젊은이의 큰 기쁨을 쓰디 쓴 슬픔으로 순식간에 바꾸고 말았습니다. 시몬이 로데스 섬 사람들을 보내고 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밤이 닥쳤는데 시몬은 여태껏 맛보지 못했던 사랑의 환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어두워지자 맹렬한 폭풍우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할지 당황할 뿐이었으며 배를 움직일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는데 시몬이 그것을 얼마나 슬퍼했는지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동료들도 슬퍼했으며 에피제니아의 슬픔은 대단에 몹시 울어대면서 배가 큰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공포에 떨었고 시몬의 사랑을 온갖 말로 저주하고 분별 없는 처사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그의 소망을 바란다면 이런 폭풍우가 일어날 리 없다며 이것은 신들의 뜻을 어기고 강제로 자기를 아내로 삼으려는 분수 넘치는 욕망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공포와 욕설이 뒤섞인 가운데 뱃사람들조차 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쩔쩔맬 뿐이었는데 그러는 동안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 헤매다가 로데스 섬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로데스 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아나고 싶은 일념으로 해안에 배를 대려고 참담한 고생을 했는데 운명의 신도 호의를 보여 작은 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에는 조금 전에 시몬에게 습격당했던 로데스 섬의 사람들도 배를 대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어 얼마간 환해지자 가까운 거리에 전날 놓아 보내준 배를 보고 자기들이 로데스 섬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몬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에 당황하며 전력을 다해 그곳을 탈출해 어디로든 가자고 명령했는데 여기보다 위험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뱃사람들은 좁은 만에서 빠져나가려고 몹시 애썼지만 허사였는데 강한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어 만에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육지 쪽으로 배를 밀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있던 로데스 섬의 뱃사람들에게 발견되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곧 로데스 섬의 젊은 귀족들이 와 있었던 근처 별장으로 달려가 시몬이 폭풍 우에 밀려 배를 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별장에 많은 하인을 이끌고 급하게 해안으로 달려왔는데 동료들과 해안에 내린 시몬은 에피제니아와 함께 잡혀 별장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러자 그해 로데스 섬에서 최고 사법관의 직위에 있던 리시마쿠스가 시에서 많은 병사를 데리고 와서 시몬과 동료 전원을 체포해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련한 시몬은 손에 넣은 에피제니아를 두세 번 키스했을 뿐 그대로 잃고 말았는데 에피제니아는 로데스 섬의 뒤부인들로부터 유괴당한 고통과 폭풍우를 겪은 괴로움에 대해 크게 동정을 받았습니다. 파시몬다스는 시몬과 그의 동료들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전날 로데스 섬의 젊은이들을 바다에서 무사히 돌려보냈던 일을 참작해 사형은 면하고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는가 하는 것은 새삼스레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파시몬다스는 다가올 결혼식 때문에 온갖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는데 운명의 신은 너무 빨리 시몬에게 모욕을 가한 것을 후회했는지 다시 그를 도와주려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시몬다스에게는 오스미스다라는 동생이 있는데 나이는 젊었으나 인품에 있어선 형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은 오래전부터 시에서 미인으로 이름난 카산드라라는 젊은 귀족 처녀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처녀에게 리시마쿠스가 몹시 연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로 오스미스다와의 결혼은 자꾸 지연되고 있었는데 파시몬다스는 결혼식을 성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 결혼식과 같은 날에 동생 오스미스다가 결혼하면 일거양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의 양친에게 제의해 설득을 해서 같은 날에 파시몬다스는 에피제니아와 오스미스다는 카산드라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친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안 리시마쿠스는 그녀가 오스미스다와 결혼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자기 것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빈틈없는 사람이라 불쾌감은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방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녀를 약탈하는 이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직책으로 보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실행하기 위한 동지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문득 동료들과 감옥에 있는 시몬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시몬 이외에 더 이상 믿을 만한 동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밤 가만히 그를 자기 방에 불러 함께 사랑하는 여인을 탈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몬의 침울했던 마음을 희망에 부풀게 했고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시마쿠스님,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일에 나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동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내게 시키려는 것을 말해주시면 한번 멋지게 힘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째 되는 날, 두 신부가 남편들의 집으로 시집갈 것이네. 자네는 무장한 동지와 함께 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부하와 함께 저물 무렵 그들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것이네. 그리고 두 여자를 탈취해 내가 몰래 준비해 둔 배에 태워 덤비는 놈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걸세. 시몬은 이 계획이 대단히 마음에 들어 그날이 하룻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얌전히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자 그 연회의 성대함이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고 형제의 집안은 온통 축하의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리시마쿠스는 빈틈없이 준비를 갖춘 다음 옷 밑에 무기를 감추고 대기하고 있는 시몬과 그의 일행을 세 조로 나누었는데 한 조는 아무도 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남몰래 항구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조는 파시몬다스의 집에 가서 사람들을 가둬 탈출을 막도록 출입구가 있는 곳에 배치하고 그는 나머지 한 조와 함께 현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홀에 들어가니 두 신부는 많은 부인들과 이야기하며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려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거침없이 뛰어들어가 식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고 있는 틈을 타 리시마쿠스와 시몬은 각각 연인을 붙잡고 부하에게 곧장 준비해둔 배에 데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신부들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다른 부인들과 하녀들도 울부짖기 시작해 순식간에 대소동이 일어나 울음소리가 홀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리시마쿠스와 부하들이 칼을 뽑자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길을 내주어 계단 있는 데까지 와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소동 소리를 들은 파시몬다스가 곤봉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시몬은 주저하는 빛도 없이 단번에 머리에 일격을 가했고 그는 머리 깊숙이 칼을 맞고 발밑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동생인 오스미스다가 형을 구하려 달려왔으나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시몬의 일격에 가엾게도 죽고 말았고 덤벼들던 다른 자들도 리시마쿠스와 시몬의 동지들에게 격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울음소리와 슬픔으로 가득 찬 집을 뒤로하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신부와 함께 배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여자들을 태우고 자기들도 동지들과 함께 배에 타자 곧 해안에 여자들을 도로 빼앗으려고 달려온 무장한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기뻐하면서 급히 노를 저어 앞바다로 나아갔고 크레타 섬에 당도하자 친척과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몬과 리시마쿠스는 곧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결혼식을 올려 자기들이 약탈해온 두 여인과 더불어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이프러스 섬과 로데스 섬에서는 이런 그들의 행동에 오랫동안 요란한 비난의 소리가 쏟아졌으나 양쪽 섬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중재 역할을 해줘 잠시 동안의 추방형을 마친 다음 용서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에피제니아를 데리고 기쁨에 넘쳐 사이프러스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리시마쿠스도 카산드라를 데리고 로데스 섬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마을에서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사랑하는 여인을 결혼식장에서 납치해 약탈혼에 성공하는 시몬 이야기였습니다.